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여기 이제 어제 코스피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3,400선 돌파를 했고 4거래일 연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3,407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환호가 됐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증시 상단을 그동안 제약했었던 원인이 네. 뭔지가 확인이 됐죠. 그거는 이제 대주주 여건 관련된 부분이고, 이 얘기와 관련해가지고는 대주주 여건을 10억으로 낮출 의지를 표명하는 시점부터 증시가 네. 눌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게 풀리지 않으면 상단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사실 8월 달 내내 글로벌 증시 좋았거든요. 네. 우리만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지수는 그냥 갇혀 있었지만은 그게 더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됐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개선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이 넘친다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풀렸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바로 반응이 나왔죠. 대통령 그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이제 미국발도 있죠. 네. 이제 AI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저는 그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뭐 작정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AI 법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브로드컴하고 오라클의 주가를 폭등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해놓고 위험하다고 해놓고 자기는 엄청난 투자를 질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확산이 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AI 쪽에서 더 확산이 되니까 이제 소위 빅테크, 아마존이나 저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확산이 되는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글로벌 유동성으로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단을 막았었던 거는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안 후퇴한 점, 이 부분도 영향이 있고, 또 글로벌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AI 쪽 훈풍이 주된 재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50억 유지로 발표가 됐는데, 자, 이 때문에 코스피가 크게 오른 게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과열일지가 이제 포커싱이 되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50억, 10억 이 논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게 있었죠.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주가가 오르질 못해요. 네. 그 양도세 안 맞으려고 파는 물량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네. 이게 주주의 어떤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요. 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나서게 되는데 다 주식 팔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전화가 달라진 게 없는 패턴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라는 점에서는 증시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하단의 견고함은 50억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 진행됐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는 빠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물론 빠지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수혜를 받는 업종과 또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게 증권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어떻게 갈까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정리가 되면 네. 좀 더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주가가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네. 거래량이 늘게 될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안정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의도하는 부동산에서 뭐 주식 시장으로 옮긴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은행에 네. 지금 3%가 될까 말까 안 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히 고배당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우량주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네, 수익률을 자연스러운 거둘 수 흐름이죠. 있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주기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머니무브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아주 잘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좋았고 글로벌 AI 붐과도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들 정말 많이 사고 있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눌려 있었던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이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거든요. 네. 작년에 한번 당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기대해서 연초에 엄청 들어왔다가 그걸 자율에다 맡긴다고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연말까지 엄청 팔았잖아요. 한번 당했고 반면에 지금 일본 증시의 밸류업 정책을 놓고 보면 네.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일본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일본의 어떤 밸류업의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것과 수반해가지고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갖다 자꾸 제약을 두려고 하는 뭐 대주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까탈스럽게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그 이제 약간 의문점 같은 게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주저하고 잠시 또 멈춰 있다가 그 시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데 특히 반도체주가 특히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요. 대한민국 증시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버스란다. 인덱스를 산다고 하면 가장 시총이 큰 거는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 그래서 번째는. 쏠리는군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븐트만을 통해 가지고 AI가 확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AI 관련주 반도체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의 지금 제 느낌은 버블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눌려서 있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 세게 들어왔었던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 글로벌 이슈로 AI 쪽 그리고 워낙에 또 눌려 있다가 대형주 쪽으로 또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도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뜨거운데도 인버스 베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이건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률도 거의 제로고요. 그다음에 관세 협상에서 노이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만 신고점을 경신하는데 이게 바닥에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지난 주간에 6% 이상 급등하는 거는 연중 고점, 생애 최고점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거의 바닥에서 박살나고 돌아설 터닝할 때 그 시점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네. 연중 고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좀 과열이다,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들 지금 매도되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주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주도 업종으로 좀 주목받는 업종들이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는 이번에 시작은 무조건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는 오늘 또 B컷을 요구하고 금리 많이 낮추라는 요구를 네. 또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기대치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3번 연속 이제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까지 총 한 6번 정도는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구체화되면서 문제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 구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노동시장도 좀 약간 침체되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 들어있고 물가는 아직 덜 잡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애매하게 골디락스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지금도 바이오는 좀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증권주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주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면 기준금리 낮추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금금리는 더 낮춰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에 대한 문제, 그 이자와 배당을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주 쪽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성장주 섹터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제로 제대로 된 로봇 회사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 낮췄을 땐 자동차 쪽이 수혜를 보는데 지금 관세 문제에 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그런 쪽들도 같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금반지라고 이제 조방원을 이어서 굉장히 주도할 업종으로 주목을 받던데 지주사 쪽도 그럼 좋은 건가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지주사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법 개정의 취지가 대주주의 독점, 전횡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지주사라더라도 50%가 넘어가는 지주사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견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부분의 노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이랑 또 연동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글로벌에서는 연준 FOMC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FOMC 정말 오랫동안 뭔가 기다린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나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죠. 1월부터 계속해서 동결을 해왔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더 폭을 내려야 된다. B컷 인하. 이제 간밤에 또 발언을 내놓았잖아요. 더 압력이 가해지는 거겠죠. 파월의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50bp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내려버리게 되면 이건 정치적인 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파월은 25bp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소위 말해서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졸지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난팜 지수에서 일단 쇼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25bp는 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점도표까지 찍히니까 네. 이제 향후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지금 3회 연속적으로 비중을 좀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외에서. 그런데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과열 구간에 있습니다. 그걸 조금 식힐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배경이 이제 워낙에 뭐 저희 다 알고 있다시피 고용과 물가인데 고용은 뭐 7, 8월 계속 안 좋았고 물가는 사실 아직까지 좀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관세 이슈 때문에 관세가 아직까지는 덜 반영됐다는 것 같고 네.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CPI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가 인상의 조짐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럼 물가 인상의 가능성이 보이는 상태에서 성장률은 하락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고용이 이제 침체 조짐이 보인다, 쇼크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사실은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현재까지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배드 이즈 굿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 쪽으로만 포커싱을 해서 달려왔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거는 이제 점도표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는 앞으로 장세가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파월의 발언 또한 또 네네.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연내금 세 차례 선반영은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질까요? 이건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기조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파월의 발언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고용만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물론 고용이 중요하긴 한데 금리가 급등을 하고 고용이 이제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리게 되면 사실 또 이중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번에 이제 파월의 발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파월이 경기 침체 아니고 고용도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얘기가 또 달라지네요. 우호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그럼 또 물가에 또 프라이싱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월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아무래도 무조건 인하로 보시는 거죠? 저는 네. 뭐 지난달부터 계속 네. 네. JP 모건에서는 사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와 채권
평원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하 영향이 네. 악영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하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막상 이게 인하가 발표하게 되면 증시 격언이 이제 세론이라는 게 있죠. 세론 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론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가 또 이제 연준 앞두고 이제 압박이 시작됐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50bp 합계하고 던져버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압력이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비싸게 채권을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미국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일단 거의 기정사실화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또 영향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시장 전망한 거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이제 그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 가격이 3에서 5% 정도 하락할 거고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환율이 조금 더 하향 안정이 된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진다 했을 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 증시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열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정 폭이 생각보다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그럼 대응 전략은 좀 아무래도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까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실 보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아침에 고점 찍고 밀렸거든요. 장중 내내 좀 싸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PBR 상단을 살짝 넘어섰다가 좀 눌린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77,000원 돌파했다가 다시 되밀린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돌파해서 안착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걸 바로 보통 이제 돌파해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아가면서 차트의 어떤 이격을 좀 좁히고 괴리가 좀 높아졌죠. 이동 평균선 간에. 이제 그걸 좀 좁혀가면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테슬라의 어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 최근 들어서 흐름이 상당한데 앞으로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봐도 괜찮을지가 궁금합니다. 워낙에 또 판매량 부분에서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더 사서 더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이번에 올라온 거는 사실은 전기차 판매량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온 게 커요.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10억 달러 주식 산 거 그 영향에다가 독일의 공장에서 이제 증산하겠다. 판매량이 생각보다 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온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반독점 또 착수 소식이 있는데 요거는 좀 영향이 계속해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좀 주춤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힘겨루기라고 보고 있어요. 미중 관세 협상에 네. 힘겨루기고 오늘 이제 틱톡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됐다고 네. 나오고 네. 금요일 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전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무리 짓는 수순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최대한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은 부분을 얻어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엔비디아 규제하고 뭐 때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가속기 칩이 있느냐? 네. 없거든요. 엔비디아 거가 중국 안 들어가면은 중국 내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없고. 그렇다고 해서 AMD가 들어갈 수 있냐? 어차피 엔비디아 못 들어가면 AMD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힘겨루기 마지막 기싸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지금 보면은 보통 매수라던가 아니면 비중 확대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목표 상향도 220달러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쪽을 좀 더 믿어봐도 되나요? AI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집중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엔비디아만 따로 소외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상승 기울기는 조금 완만할 거다.
네, 그래도 그 말씀을 상승은, 계속 드렸었죠. 가파르진 않을 거다. 하지만 또 내려가거나 조정이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FOMC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세제 변화 그래도 좀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잘 가길 바라고요.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